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우리 허세미술관의 본래 컨셉이죠. 별거 다닌 그림 상식으로 허세 부리는 팁을 가르쳐주는 방송이에요, 오늘. 근데 너무 많아서 고전미술로 겨우 끊었습니다. 우연찮게 친구들이랑 그림 이야기 나왔을 때, 아니면 인문학적인 뭔가 모임이 있었을 때, 특별전이나 우리나라 어떤 전시가 왔을 때, 특히 유럽 관련된 미술, 혹은 유럽 여행 가서 미술관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몰라, 시간은 없어, 간단 명료하게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큰 소리 낼 수 있다, 이런 컨셉입니다. 오늘 미술사 입덕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알찬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중세미술입니다. 4세기부터 14세기까지죠.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는데 가장 중요한 그림으로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첫 번째가 블라디미르의 성모고 12세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판토크라토르라는 아야 소피아 성당, 현재 이스탄불에 있는, 이제 성당이 아니죠, 이제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그 성당을 이제 거의 뭐 파괴하다시피 해서 많은 문화재 소실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전에 중세 때만 해도 비잔틴 미술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비잔틴 미술은 즉 동로마 미술, 고딕 회화를 부를 때 요런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코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콘의 개념은 상징이 부여된 조형 언어의 종교화라고 짧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이콘이란 말이 아이콘의 기원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이 부여된 언어 체계라는 거죠. 종교화하는 목적이 아름다움을 추구할 목적이 아니라 절대자 신의 말씀을 전해줄 목적이에요. 글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서. 도상이라고 하죠. 이콘의 공식을 아는 만큼 종교화가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포즈라든지 수염 달린 이미지, 십자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파랑 색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으면 보통 성모자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콘을 다른 말 도상이라고 하거든요. 도상을 연구한 학문을 이콘그래피라고 해요. 혹은 도상학. 그 이콘의 공식, 도상을 많이 아는 만큼 종교화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종교화까지 어떻게 보면 포함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콘 그림을 이야기하면 중세 때에 이런 투박하고 황금이 많은 이런 그림을 보통 말해요. 중세에 회화가 많아요, 유럽 미술관 가면. 그래서 연도만 봐도 15세기 전이 중세인데, 이런 비슷한 종교화 보면 재료가 보통 붙어 있거든요. 유럽 미술관 가면 재료가 템페라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유화 발명되기 전에 계란 노른자와 알료를 섞은 그 투박한 재료. 좋은 거는 빨리 굽고 보존이 되게 오래 가는데, 너무 빨리 굽다 보니까 수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처리가 아주 어려운 그런 물감이었거든요. 그런 재료를 썼고, 초창기에는 모자이크 기법으로 이렇게 황금을 많이 박아놨었고, 이후에는 그 황금을 납작하게 거의 종이처럼 이렇게 두드린 다음에 위에 씌우는 이런 기법으로 그렸거든요. 중세 그림은 템페라와 황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쉽죠. 아티스트, 화가의 개념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중세화는 길드에 소속된 노동자가 그렸기 때문에 작가 미상인 그림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타일을 이제 요약하면 못생겼고 못 그렸다, 무표정이다. 근데 이콘을 전문으로 하는 화가 아티스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미묘한 표정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그런 걸 못 보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표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크와 르네상스에 비하면 3D가 아닌 거의 평면에 가까운 그림이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황금이 많다. 어려우면 중세 회화는 즉 비잔틴 미술이다. 동로마,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리스 쪽이 이런 중세 그림이 발달했었거든요. 그쪽이 중심지였다. 이후에 르네상스 미술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황금 템페라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그러면 중세 유럽 성당을 좀 요약해 드릴게요. 모르고 가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알고 가시면 좀 잘난 체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성당 어디라도 가시면 구글 지도 키신 다음에 위성 지도 모드로 바꿔보세요. 평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모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 십자가 모양인데 그게 약간 잘 드러나냐 아니면 좀 숨겨져 있냐, 혹은 십자가 모양의 스타일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성당 건축물들은 대다수가 십자가형입니다. 이건 거의 국룰이에요. 아는 척 하려면 봐봐, 성당 십자가 모양이다, 되게 신기하지, 이렇게 한번 잘난체 하시고.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이 매우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네스크는 로마 스타일의 건축 양식을 말하거든요. 획기적인 반원 아치가 로마 시대 때 발명되거든요. 특히나 원형 경기장,
기억하시면 이런 반원의 창문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들어가서도 이런 반원의 아치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나무로 이렇게 굴룡이라고 하거든요. 굴룡. 천장 양식이 나무였다가 이후에 진화되면서 요런 아치로 바뀝니다. 9세기부터 유행한 건축 양식인데 순례자들 중심이었고 숙박과 요새의 목적이 되게 많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 길게는 안 할게요. 어쨌든 아치형이다. 그럼 로마네스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름부터 엄청 세련되고 멋진 고딕 양식. 자, 9세기부터 유행했던 게 로마네스크라면 이게 진화되면서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발전되거든요. 12세기부터 유행한 건축, 주로 성당 양식인데 이 의미는 고트족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유럽인들의 당시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인들 입장에서 되게 야만적이고 미개하다고 여겼던 고트족 같은 중세 양식이라고 해서 멸시한 그런 의미예요, 본래. 고트족처럼 야만적 이상한 성당이라고 얕보는 데서 유래된 게 고딕 양식입니다. 세련돼 보이는 이런 언어적인 느낌과 다르게 안 좋은 뜻이에요, 본래. 그런데 고트 양식의 성당을 좀 보면 볼수록 고트적처럼 야만적인 그 의미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사람이 만든 것인가? 외계인이 만든 것인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당들은 대다수가 고딕 양식입니다. 세계적인 성당,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성당도 기본은 고딕입니다. 고딕의 뼈대에서 변형된 이게 뭐 아르누바와 섞이고 막 그런 양식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성당이 되게 많아요.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높은 첨탑. 특히나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의 그 산타마리아 성당 보면요, 진짜 높습니다. 첨탑이 엄청 높은 성당이 많다는 거. 무리하게 높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요, 복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지하기 위한 플라잉 버트리스라는 성당 옆에 갈비뼈 같은 요런 얇은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일 겁니다. 플라잉 버트리스, 이거 잘 기억하면 좋고요. 모서리가 뾰족한 창문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걸 첨두 아치라고 해요. 근데 이 첨두 아치가 가운데 천장에 모이면 리브볼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치가 발명되면서 이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벽이 얇아집니다. 창문이 엄청 커졌어요. 그 로마네스크 때는 창문이 되게 작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네스크 성당들은 되게 어둡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고딕 양식 때 성당 창문의 크기가 되게 커지면서 이 큰 창문을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스테인드 글라스 하면 이슬람에서 영향받은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미술 도상. 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건 정말 알아야 된다. 엑기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캐릭터의 지물과 상징성, 종교미술, 이콘을 나눈 만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용 미술이다. 그림 자체가 문자 역할을 했다. 왜냐면 옛날 유럽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지 못해서, 그래서 문맹이 90% 이상이었다.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문자 역할을 대신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콘그래피를 많이 알면 알수록, 도상 공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림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일타 강사요? 오늘 그런 컨셉, 잘난 체하기 위한.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천사가 진짜 등급도 많고요, 레벨이 많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치천사, 지천사,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요 두 분만 요약할게요. 유럽 미술관 가시면 종교화 중에 정말 많은 그림 중에 하나가 수태고지라는 주제의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건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다빈치의 그림인데, 이 오른쪽 파란 색깔은 성모 마리아 도상이죠. 성모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아주 인자해 보이는 착하게 생긴 주로 여성형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천사는 성별이 없어서 어쨌든 이 천사가 뭐라고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 그 유명한 아베 마리아,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김아중의 아베 마리아 아시잖아요. 그 아베 마리아의 원조가 이 천사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기뻐하소서. 성모송의 이 원조, 그 대사를 처음 읊었던 분이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아베 마리아 잘 기억해 주세요. 라틴어 인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주특기는 신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 지상세계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잉태 소식을 알리러 온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소식을 듣더니 나 처녀인데 신의 아들 임신한데 깜짝 놀라는 그 상황을 그린 게 수태고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미카엘 천사도 자주 나옵니다. 미카엘 천사, 이름 되게 멋있죠? 카톨릭의 세례명으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영어로 마이클이죠? 보통 누굴 때리고 있어요. 천사 중에 일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못살게 굴어요. 이 놈들이 되게 이제 나쁜 불량한 놈들이죠. 바로 이제 사탄이나 악마들, 루시퍼, 타락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악마를 때려잡는 그 전투지휘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카엘 천사다. 그래서 그 도상 공식이 무기를 들고 있거든요. 이제 주로 칼이나 창을 들고 있죠. 천사 중에 약간 전투복을 입고 있다. 그러면 미카엘 천사다. 천사 중에 싸움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너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선지자죠. 예언가면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식을 시켜줬다고 해서 지금도 카톨릭 성당에 유럽이 특히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식을 해주거든요. 물 떨어뜨리면서 그 의식을 처음으로 고안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하도 많으니까 세례자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알비세 비바리니가 그린 세례 요한인데 공식이 있어요. 나무 십자가를 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무 십자가가 없으면 약간 허름한 동물 가죽옷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세례 요한 종교화 많이 보시면요, 감이 옵니다. 제목 안 보고도 누굴 그린지 알 수 있는 목적이 바로 이콘그래피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교와 도상 많이 아시면 앞으로 제목 보지 않고 누군지 알아맞추기 이런 미션을 수행하면 좋은 실습이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헤로다 왕의 의붓딸 살로메가 결국 그 모함으로 세례 요한을 죽게 하거든요. 못된 여자 그 살로메가 보통 있고요. 쟁반 접시가 있습니다. 은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어쨌든 쟁반 접시 위에 어떤 참수당한 남자의 머리가 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참수형을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안드레아 솔라리가 그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든 살로메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성인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영화 박쥐에서 주인공 송강호가 신부님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은의 자국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광신도적인 이 신자들이 뭐 절대자의 선택을 받은 분이다 막 엄청 신전을 받들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아요. 성 프란치스코가 그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때 세라핌이란 천사가 나타나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오상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뚝으로 박히잖아요. 두 팔, 두 발바닥, 옆구리는 롱기누스의 창, 다 합해서 5가지의 상처 자국, 그게 저절로 나타난 그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그릴 때는 누더기 수도사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난해 보이는 누더기 수도사, 그 다음에 손바닥 특히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못 자국. 그거를 딱 보시면 아, 프란치스코 성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분도 많이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회개의 상징이거든요. 본래 죄 많은 여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향유로 발을 닦아준 마리아와 좀 혼동을 해서 참회의 상징이 됐어요. 죄 많은 여인. 어쨌든 종교화에서는 향유병이 공식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한 향유 같은 병, 그 도자기 같은 병이 작게 있어요 보통. 그리고 해골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해골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종교화를 그릴 때 많이 쓰거든요. 혹은 은둔자, 수도사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성인들 그릴 때 해골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요한도 많이 나오는데 수염이 없는 그 꽃미남으로 보통 묘사를 하고 보통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복음사도 요한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아마도 제 기억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유럽 어느 이제 미술관 가도 돌아가실 때는 거꾸로 된 십자가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카라바조가 그린 성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근데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해요. 근데 종교화에서는 외경을 바탕으로도 모티브를 얻어서 화가들이 그리거든요. 거꾸로 된 십자가 보이면 그러면 성 베드로구나. 그리고 노란 색깔로 많이 표현합니다. 성 베드로를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거든요. 천국의 문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 역할을 이 성 베드로에게 맡겼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2사도 중에 에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 베드로의 도상은 천국의 열쇠 2가지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보면요, 이 열쇠가 거의 총 크기만 합니다. 엄청 크게 묘사되어 있죠. 어쨌든 성 베드로는 노란 색깔, 거꾸로 된 십자가, 천국의 열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말 자체가 부활인데 그리스 고전주의의 부활이죠. 인간 중심의 부활. 그리고 그림은 균형과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르네상스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은 좀 생략했습니다. 너무 이야기 많고 너무 다 하는 거는 이제 생략하고 요 정도는 알면 좀 있어 보이더라. 그분이 바로 얀바네이크죠. 얀바네이크가 왜 중요하냐면 유화를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화가로 보통은 평가를 합니다. 발명한 건 아니에요. 이분 때부터 유화를 그렸다. 유화가 발명되면서 회화라는 장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마르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화가들이 수정을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처리, 그리고 디테일한 묘사가 이때부터 강해집니다. 플랑드르의 가장 중요한 화가 얀바네이크부터 이 화가들 보면 엄청 디테일해요. 그 대표작이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당시 부자였던 상인의 결혼식을 기념한 작품입니다. 이전에는 공적인 공간에 이 결혼 같은 주제를 그렸다고 해요. 근데 신혼방 같은 데잖아요. 그 사적인 공간에 그림을 그린 건 되게 새로운 시도였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확대하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 얀바네이크와 그걸 증명하는 그 공증인, 그리고 얀바네이크의 사인, 촛불이 꺼져 있고 그런 디테일이 보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결혼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린 걸로 이제 보통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그렸을 때는 이 부인이 죽은 뒤였대요. 이분이 일찍 요절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죽은 부인을 어떻게 보면 그리워해서 그린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림이죠. 아무튼 플랑드르 대표적인 화가 유명한 분이라서 이야기 너무 길어요. 근데 오늘은 화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에로니모스 보스라는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세속의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엄청 유명합니다. 화가 이름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 작품만큼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미술사 책에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 보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피테르 브리얼리라는, 아빠 브리얼이에요. 브리얼이 두 분이거든요. 피터 브리얼이 그 2세도 있거든요. 1세입니다. 이 명작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도. 그래서 그 중에 한 작품, 바벨탑, 구약 성서를 모티브로 그린 그런 작품이죠. 두 화가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독일 쪽의 르네상스 중요한 화가 한 세 분 정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분만 뽑을게요.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뒤러가 원톱이죠. 독일 르네상스 아버지로 평가받으니까. 그리고 1세대 자화상 화가입니다. 그렇게 당시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자화상은 보통 귀족이나 성직자, 왕족들만 그렸거든요. 근데 화가 스스로 그리는 시대가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얀바네이크도 그랬긴 하지만 보통 1세대 자화상 화가를 평가를 하죠. 듀러의 자화상은 역사적 의미가 되게 깊다, 그런 것도 있고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포즈, 손가락 모양도 그렇고 이런 머리 스타일도 그렇잖아요. 마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표현하는 약간의 오만함까지도 보이는 그런 자화상이죠. 그다음 뉘른베르크 출신이란 걸 강조합니다. 나 여기서 온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항상 이런 자랑을 하는. 사인도 이전에는 거의 안 했어요. 맞아요. 자존감의 화가, 자존감이 그만큼 강한 화가인 거죠. 멜랑콜리아라는 이 작품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제 파나 화가로 유명한데 독일 쪽이 파나가 되게 발달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본고장이 독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보급해서 가능했던 거죠. 인쇄술을 발명한 나라는 우리나라죠. 유럽에서 보급한 나라가 어쨌든 독일이니까. 독일이 하나가 발달하는 것은 인쇄술의 그 발명과 개발과 저는 되게 밀접하다고 봅니다. 성서가 대중화되죠. 현지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고 많은 일반인들이 읽게 되면서 이 성직자의 권위가 떨어지죠. 종교개혁은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일어났다. 종교를 깨끗하게 개혁하는구나. 되게 아이러니한 것도 있어요.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낭만주의 문학 중에 그 야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문학, 소설들이 인쇄가 돼서 일반 민중들에게 많이 팔렸대요. 글만 보면 재미없죠. 그래서 야한 그림도 무한반복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팔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노그래피의 역사가 인쇄술의 발달과 되게 밀접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파나 대표자 멜랑콜리아, 고민하는 자. 옛날에 이제 중세 때는 멜랑콜리한 이 분위기, 막 고민하고 우울증 있는 이런 현상을 되게 안 좋게 여겼대요. 되게 나태하다, 재평가를 합니다. 예술가 그리고 철학자들, 되게 지식인들이 너무 필요한 현상이다. 천재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 이런 거가 되게 공통적으로 있다고 많이 여기기도 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 르네상스가 지역별로 좀 다양하게 발전하거든요. 베네치아도 좀 독자적으로 발전을 해요.
르네상스의 본고장, 이탈리아 르네상스 하면 보통은 로마와 피렌체가 중심이라고 보는데 베네치아는 또 좀 다릅니다. 대표작 중에 하나가 잠자는 비너스. 이 작품 정도는 하나 아시면 너무 좋죠. 베네치아파의 대표 화가 조르조네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조르조네의 제자가 티치아노예요. 조르조네가 말년에 이걸 그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배경을 마무리한 게 바로 티치아노입니다. 그래서 특유의 붉은 색깔을 둘 다 좋아해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비너스가 피렌체 쪽에서는 보티첼리가 있다면 베네치아에는 잠자는 비너스가 있습니다. 예, 이 작품 기억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 있어 보입니다. 베네치아파의 다음 세대의 화가가 바로 틴토레토인데 르네상스 화가이기도 하면서 매너리즘 화가로도 평가를 해요. 16세기 말이 매너리즘이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매너리즘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록달록한 컬러가 되게 많습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베네치아 화가들 보면 다채로운 컬러가 좀 특징이거든요. 왜냐면 베네치아가 중개무역으로 발달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광물들을 수입해서 다양한 컬러의 안료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색채가 발달된 것이 베네치아였다. 색깔하면 베네치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자, 그러면 르네상스 말기 라파엘 죽음이 1520년도거든요. 그 이유를 매너리즘으로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전 르네상스 말기를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관성에 젖은 그런 현상을 부를 때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미술사를 이해하시면요 되게 헷갈립니다. 매너리즘의 화가들의 스타일은요 매너리즘을 깬 스타일의 화가들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고딕이랑 좀 비슷하죠. 야만적이지 않은 스타일의 성당이 고딕 양식이잖아요. 아이러니하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화가들이 매너리즘 화가들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왠지 말씀드릴게요. 고전주의를 되게 좋아하는 이 학자들이 마니에리즈모, 기교에 집착하는 퇴폐적인 말기 르네상스 화가들이야 매우 안 좋게 평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 자체는 양식 스타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스타일은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안 좋게 평가를 하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그림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형태 왜곡이 되게 심합니다. 형태 왜곡은 현대미술 때 많은 화가들이 그런 걸 시도하죠. 특히 독일의 표현주의. 독일 표현주의의 화가들과 당시 학자들에 의해서 재평가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화가가 파르미 자니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파르마 출신의 꼬마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 화가들은 닉네임을 많이 쓰거든요. 목이 긴 마돈나. 보통의 성모 마리아의 비례가 안 맞게 목이 되게 길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연체동물처럼 늘어져 있고 너무 과하게 아이가 큽니다. 인체를 자유자재로 변형을 하는 화가들이 등장해요. 다리가 롱다리죠. 이 천사. 형태 왜곡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폰토르모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있거든요. 십자가 내려지심. 아니 이렇게 색깔 쓰면 주제만 종교화일 뿐이지 현대미술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정말 희한한 화가들이 당시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타임머신을 탔죠. 엘그레코. 똘레도라는 당시 가장 폐쇄적인 보수적인 도시에 고립돼가지고 신내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괴한 풍경화를 그립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현대미술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독일의 표현주의 스타일이 딱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특이한 시대입니다. 예, 르네상스 말기에 희한한 외계인 같은 화가들이 등장했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다가 이 화가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진 화가들이 아니라 매우 신선하고 새로움을 추구했던 혁명적인 화가였다. 역사적으로 잊혀져 있다가 20세기 초에 재평가를 받은 화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화가가 엘그레코, 폰트르모라는 이런 화가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르네상스와 바로크 사이가 매너리즘이고 17세기부터가 바로크입니다. 바로크의 핵심 키워드 빛과 어둠 그리고 역동성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다른 분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 화가만 아셔도 됩니다. 카라바조만 알아도 다 통합니다. 왜냐면 한 80% 이상의 화가들은 카라바조의 영향권 화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카라바조의 스타일을 계승한 화가들을 카라바제스티라고 해요. 근데 카라바조가 어떤 스타일을 구사했냐? 바로 이 연극 무대처럼 빛과 어둠이 엄청 센, 콘트라스트가 엄청 강한 키아로우스크로 이탈리아 말로 이런 빛을 시도한 혹은 테네브리즘이라고 합니다. 카라바조의 그 스타일을 따른 화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는 필수입니다. 대표적인 성 마테오의 부름이라는 작품이 있고
바로크 시대 때에 양대 산맥이 있죠. 플랑드르 지방에 벨기에와 네덜란드 대표 화가, 그때 제일 잘 나갔던 화가 두 분이 루벤스가 있고 렘브란트가 있죠. 루벤스는 벨기에 쪽인데 플란다스의 개 고향 바로 안트베르펜에서 활동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이 대표작이 십자가 내려주심이라는 작품이 있고, 여성을 굉장히 풍만하게 묘사한 스타일이라서 루베네스크라는 통통하다는 뜻의 이런 형용사까지 있을 정도로 풍만한 여인과 역동성을 극대화한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폴란다스 개 주인이 사랑했던 화가 루벤스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바로크 화가 빛의 마법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빛을 환상적으로 분위기 있게 연출한 네덜란드의 그 신교도들이 초상화를 되게 많이 주문했던, 당시 가장 성공했던 렘브란트의 대표작이 양형이지만 당시는 이 그림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 이제 파산해서 되게 고생을 했던, 루벤스는 엘리트고 부자라서 고생 없이 탄탄대로였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렘브란트는 인생이 굴곡이 되게 심했던 그런 화가였죠. 벨라스케스입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정도는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거울이 있어서 누가 주인공인가,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본 듯한, 그리고 왕과 왕비가 마치 서 있는 것 같아서 국왕을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럼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걸 계속 되묻게 만드는 아주 신비로운 그림이고, 그런데 여기서 마르가리타라는 공주가 유전병이 대물림되죠. 그래서 오래 못 살고 일찍 요절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병이 바로 합스부르크 립이라고 해서 주걱턱이죠. 이게 자라면서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꼬마애라는 겁니다. 마르가리타 공주님 이번에 전시에 오셨죠. 플랑드르 지방 네덜란드 쪽에 렘브란트의 다음 세대 바로크 화가가 페르메이르, 보통 베르메르라고 많이 부르죠.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초상화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트로니라는 조금은 다른 장르입니다. 트로니는 개념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긴 한데 인물화 연구작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표정 연구라든지 이국적인 패션으로 인물을 연구한 플랑드르에서 유행했던 독자적인 장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대표작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제목은요, 근거가 없어요. 아무도 이 제목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부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귀걸이 진주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주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원래 까맣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요. 이 색깔은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라피스 라줄리라는 이탈리아 말로 파란 돌이란 뜻이거든요. 이 돌이 너무 비쌌습니다. 근데 당시에 파란 색깔을 만들려면 이 돌을 갈아 써야 돼요. 수입산 보석, 황금보다 한때 10배 비쌌던 이 보석을 갈아서 울트라마린이라는 안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쓴 게 이 진주 귀걸이 소녀의 두루마리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이 눈에 보인다. 군청색이거든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화가들이 아껴 썼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게 색깔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화가 돈 진짜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피스를 라줄리, 울트라마린, 물감 혹시 꺼낼 일 있을 때 울트라마린 이거 기억하시면 잘난 체 하기 딱 좋죠. 바다 너머란 뜻이에요. 왜냐면 수입산이라 그랬죠. 바다 건너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렵게 이 청금석 수입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울트라마린, 바다 너머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크 대표적인 조각가 한 명만 기억하세요. 베르니니, 천재 조각가입니다. 그 대표작이 성 테레사의 법렬이라는 작품이고, 산타 테레사라는 성녀가 영적인 그 체험을 했을 때에 그 에너지 넘치는 그 장면을 포착한 작품이죠. 바로크 다음 시대가 로코코 시대입니다.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 단두대 처형당하기 전까지 시대예요. 말기 바로크죠. 로코코를 딱 한마디로 경박한 럭셔리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로코코는요, 스타일상으로 바로크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프랑스 쪽에서는 그냥 화려한 장식적인 양식이에요. 회화와 장식 미술이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바로크가 루이 14세 태양왕 베르사유 중심의 미술이었다면 18세기 귀족 중심의 문화가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이 귀족 중심의 바로크가 로코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스타일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개 문이란 뜻이에요. 후기 바로크로도 많이 부릅니다. 바로크와 비슷하게 화려하고 장식적이다, 이건 비슷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경박하고 가볍고 과도한 럭셔리, 여기 플러스 허세라고 할까요? 그 시대적으로 엄청 부패했던 시대입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게 로코코예요. 화려하고 향락적인 키테라 섬으로의 순례를 그린 대표적인 로코코 화가
장앙통 와토라는 화가거든요. 이런 장르를 페티 갈랑트라고 하거든요. 젊은 남녀의 사랑 주제가 페티 갈랑트예요. 가벼운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느낌. 자유분방하고 향락적이고 그리고 패션 되게 화려하고 인생 뭐 있나? 사랑하고 하루 즐기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은 아름다워. 사랑하기 좋은 날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근데 색깔은 정말 이쁩니다. 달콤해요. 살살 녹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의 색감입니다. 이런 파스텔풍. 프랑스와 부시에라는 화가의 그림들 보면요, 오리엔탈리즘이 유행해서 그런 에로틱이 많다는 게 로코코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고, 그 부시에가 그린 대표적인 초상화가 당시에 유명했던 귀부인 펑파두르 부인입니다. 본래 귀족이 아니라 부르주아 출신이거든요. 약간 이제 신분적인 열등감이 있었던 여인이지만 되게 박식하고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여인인데 프랑스 사교계에서 살롱 문화를 주도했던 분입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당시에 살롱에 초대한 게 바로 계몽 사상가들, 지식인이었거든요. 데카르트 같은. 근데 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시민혁명의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이 귀족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 계몽 사상가들을 키운 게 바로 이 퐁파두르 부인 살롱 문화인데, 예,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맞아요. 루이 15세의 정부입니다. 참고로 루이 15세가 잘생겼던 걸로 기억해요. 부르봉 왕가가 인물이 되게 좋습니다. 다른 왕가와 다르게. 자, 그리고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라는 또 다른 로코코를 대표하는 화가가 있거든요. 이 작품 되게 유명하죠. 그네란 작품. 불륜이 주제입니다. 이거는 남편 따로 있고 꽃미남과 몰래 불륜 저지른 이야기예요.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증선녀가 인상주의 대표 여성 화가 베르트 모리조라는 마네와 불륜 저질렀던 그 화가입니다. 자, 루이 16세가 단두대 처형당하면서 로코코 미술의 자취를 감춥니다. 경박하고 사치스러운 도피주의의 산물로 비판받아요. 그런데 현대에 재평가가 일어나요. 근데 솔직히 인간의 본성이 남녀의 청춘의 사랑이고, 그래서 솔직하고 자유분방함이 현대 감성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시민혁명이 터지면서 고전주의가 부활합니다. 이성 중심, 그리고 그리스 고전주의가 이상주의입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해요. 미술 사학자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하임 빈켈만이라는 그리스 예술 모방론을 주장합니다. 그리스계 최고다. 그리스 조각을 모방하면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 시민혁명과 더불어서 아주 천박하고 과덕에 화려한 바로크, 로코코 집어 던지고 균형과 조화를 다시 찾는, 약간은 다시 건전해진 그런 이성적인 스타일의 미술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전주의라고 부르죠. 당시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고전주의 여행이 유행했었거든요. 로마 폼페이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 유물이 발굴되다 보니까 당시 귀족들, 부르주아 자녀들이 고대 문화 답습을 하러 먼 길을 떠납니다. 고전주의 성지순례죠. 그게 엄청 유행했었고, 상업적인 근대 투어의 시초가 그랜드 투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탈리아 가서 그림 사 모으고 고전주의 철학 떠들고, 그게 유행했었던 거죠. 그러면 좀 있어 보이는 거, 가정교사와 같이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 지식인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투어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지식 설명을. 루소, 볼테르, 디드로라는 이 지식인들이 등장합니다. 철학자들. 그리고 실증주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죠. 이들이 이런 것들이 유행했을 때 신고전주의가 같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화가가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상주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들이 이전 봉건 체계를 부정하고 혁명당원이 되게 많았어요. 자코벤파가 급진 개혁파였죠. 그쪽 편에 섰던 게 자크루이 다비드였고, 대표적인 혁명당원 중에 하나가 마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대파 지롱드파의 샤를로트 코르테라는 여인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 주제를 그린 거예요. 또 한편으로 친구의 죽음이기도 하거든요. 이 도망자 시절 때 마라가 그 지하 하수구에 몰래 숨어 다니다 보니까 그 하수구 물에 빠져가지고 피부병에 계속 시달렸대요. 얼굴도 되게 추남이었다고 합니다. 본래는. 그런데 신고전주의 스타일이 이런 거거든요. 못생겼다고 절대 못생기게 그리지 않습니다. 비례가 몸매가 좋지 않다고 해서 몸매를 엉망으로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리스적인 거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빙헬만이 그리스 조각을 모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현실에 존재하는 일반인 친구의 몸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포샵을 해줍니다. 매우 우아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어떻게 펜을 들고 죽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친구도 되게 잘생기게 미화시켜줬대요.
근데 이 자크 루이 다비드가 변절합니다. 혁명 당원이었는데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고 나폴레옹 권력자의 하수인 역할을 해요. 나폴레옹 초상을 많이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대표작이 알프스 산맥을 오르는 나폴레옹. 절대 이런 포즈와 이런 말을 탈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지금의 인스타 SNS에 올리기 위한 푸사가 필요하죠. 당시에는 초상화가 그 푸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 대표가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림 잘 그리니까 시킨 거예요. 야, 포샵 좀 해줘. 영화배우처럼 그려줘. 이런 상황, 알프스 산맥 오를 때 이 의전용 말 탔다가 미끄러져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당나귀 타고 아주 천천히 걸어 다녔대요. 사고 한번 당했을 거예요. 나폴레옹이 알프스산 넘다가 죽을 뻔한 위기였을 때 이 남자가 구해줘가지고 나중에 막 연금 받고 상금을 내렸을 거예요, 아마. 이게 리얼리즘이죠. 리얼리즘은 현대미술의 시초라고 그랬죠. 신고전주의는 과도하게 포샵을 한다. 그래서 의존형 말, 그래서 따로 백마를 타고 굳이 이렇게 연출하고,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로마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의 그 영웅 장군이 있죠. 자신을 한니발 장군과 비유한 거죠. 한니발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이름이 써 있고요. 마치 영화배우 같은 그런 스타일로. 근데 이런 말 있죠. 나폴레옹 실제로 되게 단신이었다. 키가 작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좀 작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시 프랑스 남자의 평균 키로는요, 큰 편이었다고 합니다. 168, 9cm 정도였대요. 예, 이게 바로 신고전주의다.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줄여서 앵그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랑드 오달리스크란 대표작. 이 화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체를 그릴 때 연체동물처럼 의도한 멋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무처럼 늘리는 이런 스타일로 그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대표작이 오달리스크 이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유럽 식당에서 봤거든요. 패러디 그림도 진짜 많습니다. 특히 이 포즈. 근데 이분도 이 포즈가 원조는 아니에요. 그리스 시대 때 조각을 모티브로 이 포즈를 따라했다고 하거든요. 그리스 조각 모방해서 이런 포즈가 나온 겁니다. 콘트라 포스토, 이 짝다리 짚고 다리 오므리는 이 포즈, 한쪽 팔 올리면 한쪽 팔 내리는 이 약간의 비대칭. 이분은 예의상 기억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신고전주의 끝물에 활동해서 시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거든요. 왜냐면 얼마 안 돼서 마네가 중심이 된 인상주의 화가들이 뜨거든요. 한창 활동했을 때는 이분이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 이 사람이 원톱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살롱의 최고 화가였거든요. 교수님도 하시고. 이 그림은 진정한 여신의 탄생을 그린 정말 환상적인 그림이다라고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극찬했던 작품이죠. 그런데 마네가 뒤늦게 뜨면서 갑자기 이 부그로가 천박한 그림이라고 구닥다리의 전유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요, 미술사에서 거의 사라졌던 화가예요.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이런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인물화가 유행하면서 북으로 이 화가가 재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네에 비하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 당시 활동했을 때 마네를 능가하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거 좀 기억해줘야 되지 않을까. 역대급 재능인 것 같아요. 특히 인체를 이 화가보다 잘 그린 화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테크니션으로는 최고의 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대에 로코코와 신고전주의 둘 다 거부하는 안티가 등장합니다. 신고전주의와 정반대 스타일이죠. 약간 경직된 이성적인 신고전주의가 유행하잖아요. 그럼 반대가 또 생겨요. 그게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면 혁명적인 게 약간 있어요. 삶과 죽음 관련된 주제가 많습니다. 자유를 추구해요. 낭만주의자들의 필수죠. 자유가 없으면 죽음이죠. 이 아티스트들에게는. 그리고 감성이 강조되는 그 그림이 등장합니다. 낭만주의는 문학이 먼저입니다. 낭만주의라는 말이 우리나라 한자어로 번역되면서 미술사조에서의 낭만주의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 때가 많거든요. 로망스어 소설 같은 느낌. 그럼 그런 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되게 극적이고 스토리가 되게 재밌고 사랑 이야기 많이 나오고 죽음 관련된 슬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 스토리텔링이 강한. 근데 라틴어 옛날 보수적인 소설은 좀 재미가 없고 너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드라마틱한. 근데 대다수의 그 많은 그림들이요, 낭만적이지 않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졌을 때 낭만적이지 않은 낭만주의 그림 대표작이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드사호의 뗏목이죠. 이건 하나의 역사화이기도 합니다. 난파선을 그린 건데 이 부르주아 귀족들이 이 서민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비상용 보트를 타고. 근데 이 뗏목에 나온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계급 서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은 계급이 약간 높은 사람들이 타고 이 외곽 쪽은 서민들이 타고, 이 안은 서바이벌 게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총을 쏴서 죽이기도 하고 죽은 인육을 먹기도 했었던 그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거거든요. 삼가 죽음이 강조된다 그랬죠. 낭만주의 대표적인 특징. 감성적이라 그랬잖아요. 감성이 극도로 표출될 때가 삼가 죽음의 경계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다. 죽기 직전 이 구조선이 드디어 보입니다. 멀리서. 그 극적인 상황을 그린 게 바로 이 작품이죠. 자, 그리고 혁명을 그린 외젠 들라크루아의 진짜 유명한 작품이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다음으로 유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 생각에는 낭만주의 대표작이니까. 왜 낭만주의냐? 자유를 강조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삼색기가 있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가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전설적인 락그룹 콜드플레이의 자켓에서 썼던 그 작품입니다. 1830년도에 7월 혁명을 기리기 위한, 그래서 들라크루아가 혁명에는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830년도 빨간색으로 일부러 피 색깔로 쓴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피를 통해서 이룩한 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케이트가 있어요. 바리케라고 해서 당시에 오크통 혹은 가구들, 피아노, 그것들을 모아서 방어선을 구축했거든요.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그 정부군과 싸워서 혁명에서 승리한,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레 미자라블, 엄청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그 소설, 뮤지컬로도 유명하죠. 빅토르 위고에게 많은 영감을 줬대요. 탄약을 들고 나오는 그 꼬마아이가 죽잖아요. 레 미자라블에서. 이 아이를 모티브로 그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배경으로 설정한 게 그 소설이니까. 그 프랑스의 대표 낭만주의 화가 투톱이 이 두 분이고, 보통은 낭만주의 화가로 평가를 합니다. 스페인의 프란치스코 고야의 많은 대표작이 있지만 저는 가장 낭만주의적인 그림을 하나 뽑자면 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비록 그래서 신화를 그렸지만 충격 그 자체죠. 그래서 신화에서는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이 신이 꿀꺽 삼켜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을 이미 뜯어먹었죠. 그리고 아기가 아닌 다 큰 어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굉장히 비밀스럽게 만드는, 왜 그럴까 생각하게 만드는 이 광기의 눈. 고야가 살짝 미쳤을 때 그린 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광기의 시대였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부패했던 시대였고, 또 스페인은 식민지 계속 빼앗기고 여러 유럽 국가들에게 계속 전쟁에 패했던, 기근으로 사람들도 많이 죽었던 그 광기의 시대 때의 대표작이 바로 이 그림이지 않을까. 광기 그 자체를 그린 대표적인 낭만주의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낭만주의는 낭만주의적이지 않은 그림들이 상당히 많다. 와, 이 그림 보고 너무 낭만적이야, 이런 말 우리나라 말로 안 하잖아요. 그림에서 의외로 죽음을 그린 그림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의 성향의 달콤한 낭만주의 스타일의 그림도 있긴 합니다. 풍경화의 낭만주의는 또 달라요. 시대를 비판한 그림일 수도 있고, 광기 시대를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